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큰 고모네 집에서 가족들이 모이자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 집안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거였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정말로 집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계산해보면 계산해볼수록 내 주장이 합리적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실제로 장부까지 만들어봤다. 지난 30년간 내가 집에 보낸 돈을 월별로, 연도별로 정리해본 거였다.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생활비, 용돈, 병원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포함하면 정말로 2억 5천만 원이 넘었다. 반면 태수는 솔직히 말해서 뭘 했는가? 농사일 도왔다고 하지만 우리 집 농가 수입이 연간 얼마나 되는가?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다. 30년 해봤자 6천만 원이다. 물론 부모님 모신 것에 대한 가치를 돈으로만 계산할 순 없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내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큰 고모네 거실에는 친척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큰 고모, 작은 고모, 외삼촌, 그리고 태수와 나.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아직도 아버지 족기를 끌어안고 계셨다. 사실 친척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을에서 소문이 돌았나 보다. 김씨 집 형제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시골 마을이라는 게 그런 거다. 하나의 일이 생기면 금세 온 동네가 안다. 며칠 전에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머니한테 와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한다. 아이고, 형제가 재산 때문에 싸운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 어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셨을 거고. 처음에는 조용했다. 다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큰 고모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큰 고모는 내가 장남이니까 앞으로 어머니 모시는 일이나 집안 정리하는 일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집도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한다는 거였다. 책임지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나도 당연하다는 듯 동의했다. 그런데 그때 태수가 갑자기 반박했다. 그게 당연한 거냐고. 자기도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태수는 평소에 이런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달랐다. 태수가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문제가 단순히 집 한 채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형제 사이에 쌓여온 수십 년의 앙금이 이제 터져나오려고 한다는 걸.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달랐다. 나는 큰아들이었고 태수는 막내였다. 6살 차이라는 게 어린 시절에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다. 너는 장남이다.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7살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 태수가 울면 내가 달래야 했고, 태수가 다치면 내가 혼이 났다. 태수 숙제를 봐주는 것도 내 몫이었고, 태수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나한테 책임을 물었다. 반면 태수는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막내라서 귀여움을 받는 건 당연했지만 가끔은 정도가 지나쳤다. 태수가 뭘 잘못해도 아직 어리니까였고,
내가 뭘 잘못하면 큰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였다. 특히 중학교 때 일이 떠오른다. 내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다. 형이 그러면 동생이 뭘 보고 따라하겠냐면서. 그런데 태수는 나보다 점수가 더 낮았는데도 다음엔 열심히 하자로 끝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다. 나는 대학 가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했는데 부모님은 내가 멀리 가는 걸 싫어하셨다. 집안의 기둥이 멀리 가면 안 된다면서. 결국 나는 지역 국립대를 갔다가 재수해서 겨우 서울대에 갔다. 하지만 태수는 처음부터 지역 대학도 충분하다면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다. 같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다. 공무원 시험 붙고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솔직히 고향 생각은 별로 안 했다. 명절 때나 부모님 생신 때만 의무적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지금 태수가 나한테 뭐라고 하려는 거야? 태수도 나름의 서러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무시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서울에서의 내 생활이 정말 편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 특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다. 신혼 때는 반지 하방에서 살았다. 겨울에는 보일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고,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매달 집에 50만 원씩 보냈다. 당시 내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50만 원을 떼어내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우리 집 생활비, 아이들 기저귀 값까지 아껴가며 고향에 돈을 보냈다. 아내도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다. 여보, 시댁에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기 힘든데. 하지만 나는 고집했다.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못하는 대신 경제적으로라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내 마음을 태수가 알기나 했을까? 큰 고모가 태수에게 무슨 말이 있냐고 달래듯 물었다. 태수는 자기도 평생을 부모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황당했다. 그게 태수 선택 아니었냐고. 내가 서울 올라오라고 했을 때 안 왔잖냐고 했다. 그런데 태수가 반박했다. 선택권이 있었냐고. 어려서부터 계속 들은 말이 뭐였냐고. 태수야, 너는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형은 밖에 나가서 큰일을 할 거니까. 이런 말만 들었다는 거였다. 나는 기가 막혔다. 그게 내 잘못이냐고 했더니 태수는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었다고 했다. 태수가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자기도 서울에서 살고 싶었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늙어가시는데 누가 돌봐드리냐고. 나는 명절에 이틀 내려와서 용돈 주고 가는 게 전부였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태수가 희생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도 태수가 선택한 길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내가 몇 번 제안했었다. 2005년쯤이었나. 내가 태수한테 전화해서 말했다. 태수야, 서울로 올라와.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게. 그때 태수 대답이 뭐였는지 기억한다. 형, 부모님 두고 어떻게 가요? 형 하나 서울 가신 것도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거절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자기가 희생했다고 하는 거다. 이건 정말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내가 서울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하길래 편하게 살았느냐고 반박했다. 나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월세 내고 시험 공부하고 결혼해서는 애들 키우느라 죽을 맛이었다. 그러면서도 매달 집에 돈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태수가 하는 말이 돈만 보내면 다인 줄 아느냐는 거였다. 그럼 뭐 더 했어야 하냐고 물었더니 마음이라도 보내셨으면 좋았겠다고 했다. 마음? 나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인가? 태수는 계속 말했다. 내가 언제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라도 했냐고. 어머니가 무릎 아프셔서 밤마다 신음소리 내실 때 내가 알기나 했냐고. 아버지가 치매 김이 보이셔서 하루에 10번도 넘게 같은 말씀 하실 때 내가 알기나 했냐고. 사실 그런 구체적인 사정들은 잘 몰랐다. 태수나 어머니가 전화할 때도 괜찮다, 별일 없다고만 하셨으니까. 나도 바쁜 생활 속에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했고 돈으로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했던 거다. 태수는 30년 넘게 그런 걸 다 혼자 봤다고 했다. 아무도 나눠줄 사람 없이. 그런데 지금 와서 돈 많이 줬으니까 집을 가져가겠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했다. 친척들이 다 우리를 쳐다봤다.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졌다.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인생은 포기하고 여기 있어야 했던 거냐고 했다. 태수는 포기라는 게 뭐냐고 되물었다. 나도 내 가족이 있고 내 일이 있었다고. 부모님 모시는 건 전부 나 혼자 해야 한다는 거냐고 했다. 태수는 혼자 하라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그럼 뭐냐고 반박했다. 서울에 있으면서 매일 내려와? 그게 가능하냐고. 태수가 소리쳤다. 가능하지 않으니까 자기 보고 계속 여기 있으라고 한 거 아니냐고. 큰 고모가 목소리 높이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미 늦었다. 30년 넘게 쌓인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멈출 수 있겠는가. 나는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을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태수는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 있던 거라고. 정말로 능력이 있었다면 부모님 모시면서도 뭔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 말이 나오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사실 나는 태수가 항상 아쉬웠다. 머리도 나쁘지 않고 성격도 착한데 왜 진취성이 없을까 하고. 90년대 말에 IMF가 터졌을 때였다. 나는 태수한테 제안했었다. 태수야, 이 기회에 뭔가 사업을 해봐. 요즘 농촌 체험 관광이 뜬다던데 우리 집도 펜션 같은 거 해보면 어때? 하지만 태수는 그런 제안들을 항상 거절했다. 너무 위험하다는 거였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였다. 2000년대 초에는 인터넷 쇼핑몰 이야기도 했었다. 태수야, 요즘 농산물 온라인으로 많이 팔던데 네가 농사 경험도 있으니까. 역시 관심 없다는 반응이었다. 복잡하다는 거였다. 그런 식으로 계속 기회를 놓쳤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 자기도 뭔가 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됐다고 하는 거다. 물론 부모님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 핑계로 30년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 모시면서도 뭔가 하더라. 우리 동네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웃집 민수 형만 봐도 그렇다. 부모님 모시면서 축산업도 하고 나중에는 정미소도 운영했다.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은 꽤 여유 있게 산다. 하지만 태수는 30년 넘게 그냥 부모님 곁에만 있었다.
딱히 뭘 해보려는 의지도 없이. 태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냐고 물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나는 서울 가서 공무원도 되고 애들도 키우고 집도 사면서 동시에 여기에 돈도 보냈다고. 근데 태수는 30년 넘게 뭘 했냐고. 태수가 자기는 부모님을 모셨다고 했다. 나는 그거 하나밖에 못했잖냐고 말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도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내 진심이기도 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냐고. 이제 알겠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태수의 표정을 봤다. 30년 넘게 본 동생의 얼굴 중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렸구나.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나한테 뭘 더 말하겠냐고. 하지만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간다고 했다. 내가 뭐라고 물었더니 태수는 자기도 자기 권리는 찾을 거라고 했다.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다. 우리 목소리를 다 들으셨나 보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쳐다보셨다. 너희들 정말 이러려고 태어났냐고 하셨다.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냐고. 형제끼리 끝까지 서로 도와야 한다. 그게 부모가 바라는 것이라고 하셨잖니.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는 게 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버지가 이 집을 손수 지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기나 하냐? 겨울에도 새벽부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반죽하고 그 집 때문에 싸우는 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다. 친척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큰 고모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외삼촌이 한 말이 기억난다. 이런 일로 형제가 갈라서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다. 다시 생각해봐라. 하지만 그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분노만 가득했다. 태수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형, 법정에서 봅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우리 형제는 이제 정말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구나. 그날 밤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다.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다. 태수의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부터 태수는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나도 할 수 없이 변호사를 구해야 했다. 30년 넘게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 형제의 전쟁이 시작됐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